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파수꾼이라는 게 희곡이에요. 희곡. 희곡은 뭐죠? 희곡이 뭐죠? 무대 위에서 극으로 보여주기 위한 대본이라. 그러면 영상으로 찍는 것은 뭐라고 하죠? 시나리오라고 하죠. 자,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설과 대사와 지시문을 가지고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형상화를 하고 있다. 형상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보시면 자, 뭐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뭐 도입 영상인데 필요 없고요. 자,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펼쳐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자, 거기 예시 답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게 다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즉 현재형입니다. 모든 희곡의 대본은 다 현재형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 아직 68페이지예요. 이야기가 펼쳐질 무대를 설치해야 되죠. 그죠? 무대 설치가 필요하고, 그러면 무대에 관한 무대 지시문이 필요하죠. 소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것들을 무대 지시문 안에. 그래서 지시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무대 지시문하고 하나는 연기 지시문입니다. 그래서 연기로 다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희곡의 형상화는 전부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인물에 관한 제시가 전부 간접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무대 지시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극갈래의 특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객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현장성이 강하다. 어디 있어요? 69쪽에 5번째 줄에 있습니다. 현장성이 강해. 서사갈래는 막 서술성이 강하죠. 그죠? 그러나 이 극갈래는 현장성이 무척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영화 무대에서 관객에게 보여주거나 영화로 상영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따라서 장면 구현에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이 희곡은 무대 위에 아주 한정된 제한된 공간 위에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제약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극갈래 서술자가 없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서술자 없이입니다. 아시겠죠? 서술자가 없다. 그리고 대사와 행동만으로 사건과 갈등을 드러낸다. 자, 요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 형상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있죠? 서술자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대사와 행동으로 밑에 사건과 갈등을 사건의 전개 양상을 보여준다. 근데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주죠? 자,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 바로 배우의 연기, 그 다음에 무대 장치 등으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직접 보여준다는 말 자체를 잘못 파악하면 안 돼요. 직접 보여준다는 게 직접적으로 인물이 이렇다라고 제시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 친구가, 민준이가 몇 살인데, 집은 어디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고난을 많이 겪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 이렇게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죠. 그냥 민준이의 모습 자체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연기를 잘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발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몰입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여줘요. 직접 보여주기는 인물을 어떻게 제시하는 거죠?
간접 제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인물 제시 방법은 간접 제시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 극갈래의 특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지워도 될까요? 네. 필기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자, 희곡의 구성 요소와 주제 형상화 보겠습니다. 자, 희곡의 구성 요소와 주제 형상화에서 첫 번째 뭐가 있죠? 해설 있습니다. 그 바로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거예요. 해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보통 첫머리에 등장. 그래서 무대 장치, 등장인물, 배경 같은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지시문입니다. 자, 무대 장치, 음향, 조명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무대 지시문.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심리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연기 지시문. 자, 대사는 이제 등장인물이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대사는 사건을 전개시켜줍니다. 사건 전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갈등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이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 있어요?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지시문은 무대장치, 음향과 조명 효과,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심리 등을 지시하는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설은 그게 첫머리, 무대장치 이런 걸 설명하는 부분이다. 설명이다. 그죠? 자, 다음에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건이 전개되면서 갈등이 일어난다. 그걸 써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OX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희곡은 영화 대본입니다. 따라서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X죠. 자, 그러니까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 상연은 연극을 보여주는 거야. 상영은 영상을 틀어주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희곡에서는 작품 밖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이나 인물의 심리를 설명한다. 서술자가 있어요? 없어요? X가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희곡에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반영되어 있어서 이것을 고려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예, 모든 문학은 당대 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죠. 그죠? O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나의 목표입니다. 69쪽 맨 아래에 있죠? 나의 목표. 극의 구성 요소가 주제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작품을 감상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설하는 사람이 나오셨고. 네. 해설자는 서술자가 아니고. 네. 해설자는 그냥 나와서 이런 게 펼쳐집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서술자라는 것은 글로 서술하는 거예요. 서술이란 말 자체가 글로 쓴다는 소리예요. 네. 해설자는 그럼 등장인물이죠. 등장인물이죠. 그래서 여기는 촌장이 해설자 역할도 하는 거예요. 무대 위에 등장하는 건 다 등장인물이야. 다만 해설자는 극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해설을 하는 사람. 완전히 다 현장성이야. 그래서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를 쓴 것과는 전혀 별개의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독특한 양식이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먼저 발생한 형식이 바로 이 희곡이라. 특히 고대 그리스에서 비극시, 그다음에 희극시 이런 거 쓸 때 그런 것들이 전부 무대 위에서 막 그 연기하는 그런 대본으로 쓰고 막 그랬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극의 구성 요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70쪽입니다. 이 희곡에 나타난 사건과 갈등 양상을 파악하여 주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볼까요? 했습니다. 자, 극갈래의 특성. 이게 있죠? 우리가 봤던 거. 그 다음에 희곡의 구성 요소와 주제 형상화 방법.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다. 자, 극갈래의 개념과 특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방금 다 봤으니까 넘어갑니다. 파수꾼 보겠습니다. 제목을 풀이했죠. 파수꾼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랬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제목 자체는 비유적이에요. 파수꾼이라는 말 자체도 일단 비유적인데 어쨌든 저기 파수꾼을 세워놨어. 이 말은 경계를 하거나 혹은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지키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해당됩니다. 작품 속의 파수꾼들은 성실하게 이리때를 감시해요. 자, 그런데 성실한데 이것이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리때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게 아니라 권력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 부조리를 풍자하는 거예요. 사회 부조리를 풍자하기 때문에 이리때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킨다고 열심히 하는 행동이 결국 어떤 일이 되는 거야? 독재 권력을 지켜주는 행동이 되죠. 자, 해적선에서 열심히 살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해적이 최고의 해적이 되겠지. 남에게 피해를 계속 입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죠. 열심히 살았는데 나쁜 일을 한 거야. 조폭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게 되겠지. 이게 부조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부조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아이러니라고 하죠. 아이러니하다 이랬어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는 나쁜 일에 종사하게 된다. 어떤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막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걸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빨리 하느라고 한번 그냥 초벌로 보느라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히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친교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재미난 얘기를 했지만 보시다시피 여기 찍고 있어요. 그죠?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수업만 열심히 해요. 예. 우리 경복고 친구들을 좀 구원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 내가 좀 경복고 이렇게 했는데 경복고를 좀 구원해야겠어. 오늘 특히 경복고에 가장 표준적인 학생이 하나 등장하는 바람에 선생님이 불현듯 깨달았어요. 와, 예, 그죠?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부분 민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알았죠?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 소개하는 영상 이거 있는데 인물 소개는 그냥 작가 소개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맨 아래 왼편 아래 보면 이강백 작가가 있죠? 극작가예요. 아마 47년생이실 겁니다. 1947년생인데 밑에 있네요. 그죠?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생존해 계시고 훌륭한 분이죠. 특히 우리나라 이 연극 대본, 희곡, 극작가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주요 작품 결혼,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느낌, 극락 같은 이런 것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재정리 보겠습니다. 제재정리는 왼편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자, 현대 희곡으로서 단막극인데 막이 하나야. 그냥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풍자극이에요. 1막, 2막, 3막 이게 아니라 그냥 단막 한 번에 끝나는 건데 풍자극입니다. 자, 그래서 시대 사회를 우화적으로 풍자했어요. 왜 우화적으로 표현을 했느냐? 지난번에 설명했죠. 왜 우화적이라고 했지? 안 썼어요? 와, 자. 어느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배경, 이게 아니라 매우 동화적으로. 망루 위에 파수꾼 가가 있고, 파수꾼 다가 있고, 촌장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있고, 이리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특히 이리때, 이런 거 얘기하면 늑대가 나타났다 했죠. 그죠? 양치기 소년 우화. 그런 것을 활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 황야의 망루예요. 저 바깥 황야에 우리를
침략하는 적이 있다라고 해서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 망루입니다. 그 위에 감시탑이죠. 망루라는 것은 감시탑인데 감시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선전하고 선동시키는. 아시겠죠? 선전선동의 희생양이에요. 선전선동에 당하면 안 돼요. 선생님만 믿으면 돼요. 아시겠죠? 네. 대통령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주제 보겠습니다.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입니다. 열망이 있어. 그러나 이 진실은 통하지 않아요. 이 사회는 이런 문제가 있다. 자, 특징 첫 번째, 우화적인 방식이 사용됐죠. 우화적인 것을 통해서 주제가 표현되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상징적 의미를 가진 소재와 인물로 현실을 비판한다. 그래서 상징적이죠. 이미 파수꾼이라는 제목 자체가 상징적이고 마을의 촌장 자체가 상징적 인물이에요. 파수꾼, 가, 나, 다 전부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인물과 의미와 상징적 소재, 상징적 인물, 이 상징적인 의미와 우화의 방식을 사용해서 현실을 어떻게 비판한다?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돌려서 비판한다. 직접 대놓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촌장, 당신의 독재 권력은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우화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돌려서 비판하게 됩니다. 됐죠? 이게 파수꾼이라는 이 작품 전체의 개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관은 한눈에 보기라는 얘기죠. 자, 구조 보겠습니다. 발단에서는 파수꾼 다가 망루에 합류하는 이야기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파수꾼 가 나와 함께 이리 때의 출몰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는 황야에다가 망루를 세워놨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그 GOP라는 게 뭔지 아세요? GOP. 군대를 안 가봤으니 알턱이. GDP는 자, 그거는 gross domestic 그거죠? 그 프로덕트인가 그거죠. 네, 그래서 그 전체 국민 소득 이런 거고, GOP는 General Outpost. 우리나라 휴전선을 GOP라고 하죠. 거기에 군인들이 가서 지금도 철책에서 근무 서고 있어요. DMZ 아니에요? DMZ는 그 존인데 무슨 존이냐면 Demilitarization. 다시 말하면 그 비무장지대. 아시겠죠? 무장을 하지 않는 지대라고. 비무장지대를 DMZ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서로 양쪽으로 몇 킬로씩 물러가지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도록.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거기는 뭔가 그 천연 자연 환경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막 지구의 마지막 남은 자연 환경의 보고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DMZ 그걸 그대로 남겨가지고 뭔가 그 원시 상태 그대로의 자연을 보여주는 이런 국립공원 같은 걸로도 만들 수 있지. 근데 거기 잘못 들어가면 이제 지뢰 많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지뢰 어디 매설된지 알 수도 없대, 심지어. 자, 그래서 제너럴 아웃포스트, 다시 말하면 남북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데서 거기서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게 70년대, 80년대까지는 엄청 통했단 말이에요. 자, 망루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하고 북한이 거의 50배, 100배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60% 정도가 북한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 전부예요. 그런 나라가 남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자꾸 그걸 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쟤네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국가 안보. 선생님이 볼 때 요즘 우리나라 국가 안보는 미국이 더 위협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더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북한은 전혀 우리의 적수가 안 돼요. 핵이 있는데, 핵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적수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현대전이라는 것은 핵 한 방으로 엄청나게 막 큰 피해를 입힐 수야 있겠지. 근데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겨냥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더 난리야. 막상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갑다 하고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 너무 또 안보 불감증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전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막루는 실존하지도 않아. 이리때가. 특히나 실존하지도 않는, 실제하지도 않는 이리때가 나타난다고 자꾸 사람들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 가 나와 함께 이리때 출몰을 알리는 역할. 전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 새벽에 혼자 깼다가 막루 위에로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가만히 있던 파수꾼 가가 이리때가 나타났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수꾼 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죠. 왜냐? 이리때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촌장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 편지가 바로 파수꾼 다의 문제를 나타내죠. 그죠? 순진함, 어리석음 같은 것을 드러낸다. 됐죠? 자, 절정입니다. 촌장이 막루를 찾아와요. 그래서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리려고 하지만 촌장이 그를 만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여기서 만류하는 것은 시간 벌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 다를 여기에 그냥 확 처박아 놓으려고 하는 시간을 벌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 자, 다음에 그 소설과 달리 이 희곡은 절정에서 곧바로 결말로 가는 게 아니라 하강 이렇게 낮아져요. 하강에서 파수꾼 다가 촌장의 회유에 넘어갑니다. 따라서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회유에 굴복하게 됩니다. 넘어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굴복.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리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힐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찾아오기 힘든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거야. 왜? 촌장이 교활하게 그 놈을 파수꾼 다를 회유해버립니다. 자, 파수꾼 다는 평생을 막루에서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된다 그랬습니다. 뭘까요? 비극적 결말이 됩니다. 결말이 비극적입니다. 갈등이 해소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비극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조가 전개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안녕. 이거 풀어본 적 없지? 네. 이거 풀어본 적 있어요? 있어, 없어? 지난주에 이거 안 풀었죠?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특징이나 상징적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촌장입니다. 여기 그림에 다 그려져 있어요. 자, 촌장은 마을을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그죠? 그래서 거짓말로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 촌장의 상징적 의미는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시키는 권력자다. 자, 다음에 파수꾼 가입니다. 파수꾼 가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는 전설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막루 위에서 늘 이리때가 오는 걸 막 감시하는 거예요. 자, 촌장의 하수인입니다. 그리고 진실에 무관심하고 권력에 순종하는 그런 인물이죠. 자, 상징적 의미입니다. 의구심이 전혀 없어요. 특히 권력의 지배 논리를 합리화하는 하수인입니다. 하수인 중에는 좀 똑똑한 하수인이에요. 선전선동하는 그런 존재죠. 히틀러의 최대 하수인이 누구예요? 괴벨스라고 하는 그 선전선동가 있죠. 그런 역할. 현대 사회에서 만약에 독재 권력이 있었다. 그러면 그 독재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은 권력 기관, 그 다음에 언론,
그죠? 그리고 뭐 그런 조직이죠. 그래서 검찰이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하면 검찰은 기소하고 그 다음에 사법 질서를 바로잡고 뭐 이런 존재죠. 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어떤 존재로 변질되었느냐 하면 권력을 실현시키고 독재 권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 독재적이거나 하여튼 뭔가 좀 비리가 좀 많은 그 권력을 오히려 비호하고 수호하는 역할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비변사라는 조직 알죠? 비변사가 뭐였죠? 임진왜란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국방 문제, 비상사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임시기구, 임시국방기구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는 웬만한 거를 비변사에서 모여가지고 숙덕숙덕 했죠. 그죠? 그러니까 밀실 정치를 하는 기관으로 변질됐다. 검찰이 그런 식으로 갔다. 지금. 자, 마찬가지로 권력의 지배 논리를 합리화하는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 가입니다. 자, 파수꾼 나를 보겠습니다. 파수꾼 나는 양철북을 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때가 나타났다 알리는 일을 하죠. 촌장의 하수인인데 권력의 지배 논리를 합리화하는데 위아래, 즉 망루 위에 가가 있고 망루 아래 나가 있어요. 가와 나 사이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나는 망루 위로 못 올라가. 그러면 운반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망루 위에 뭐 식사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 그러면 그걸 위로 올려보내고 위로 절대 안 올라가요. 자, 그래서 파수꾼 나는 맹목적 추종자입니다. 자,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결국 촌장의 꾀임에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망루에 합류한 신입소년 파수꾼인데 겁이 많고 이리때를 막 무서워해요. 자, 결국 파수꾼 다가 상징하는 것은 나약한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 파수꾼 다는 진실을 향한 열망이 있지만 그러나 권력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굴복하는 것이 막 충성을 다하고 거기에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힘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자,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자, 다음에 마을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뭘 의미하느냐? 마을 사람들.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마을 사람들. 근데 이 작품에서 마을 사람들은 관객들이. 관객들이 마을 사람 역할을 해.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했잖아. 왜 마을 사람들 역할을 관객들이 할까? 마을 사람으로 또 캐스팅 해가지고 그 위에 올릴 수도 없고 몇 명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공간에 제약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 연극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전부 마을 사람으로 지금 설정했다. 자, 마을 사람은 관객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결국 진실을 모른 채 권력에 속고 살아온 민중들을 상징합니다. 그죠? 독재 권력에 철저하게 속고 살아온 민중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이게 마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마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혹은 독재 권력이 있는 어느 나라나 지금 이란 막 미국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 뭔가 미국이 훨씬 나쁘고 이란은 그냥 좀 피해자 같고 이런 식으로 가지만 사실은 이란이라는 국가의 정치 권력은 매우 나쁜 놈들이죠. 어떤 면에서 훨씬 나빠. 왜냐? 독재 국가예요. 이란의 본질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독재 국가입니다. 아시겠죠? 앞쪽에 앉아가지고 왜 자꾸 꼬박꼬박 졸고 계시죠? 네, 엄마한테 전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입고 있어? 벗으면 되지. 자,
소재의 상징적 의미 보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71쪽에 보면 이리때, 거짓, 가짜란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배 이념, 그죠? 그리고 공포 정치의 수단.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흰 구름입니다. 근데 가봤더니 구름만 펼쳐져 있어. 진실이죠. 진실의 성격은 평화롭다. 자, 양철북과 망루입니다. 권력의 수단이죠. 그죠? 거짓 선전의 도구이자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수단. 거기 적혀 있는 거 잘 외우셔야 돼요. 자, 딸기입니다. 딸기는 부당한 권력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리때 조심, 팻말을 딱 박아놨어. 그 뒤에는 사람들이 얼씬도 안 하지. 그 뒤에 딸기들이 많이 자라. 그럼 거기 있는지 알고 그 딸기를 걷어서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당한 권력이 누리는 이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딸기입니다. 됐을까요? 자, 촌장과 파수꾼 다는 그러면 갈등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갈등의 원인입니다. 무슨 갈등이죠? 응? 외적 갈등이죠. 당연히. 외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76쪽에 있습니다. 자, 촌장과 파수꾼 다는 외적 갈등. 이리때에 관한 진실을 다는 내가 밝히겠다 이러고 촌장은 야 그거 좀 지금 밝히지 말고 조금만 미루자. 밝히면 안 돼. 당장. 게다가 그거 밝히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갈등이 변화하는 계기입니다. 회유를 해요. 자, 이 회유. 그래서 촌장은 어떤 존재냐? 교활하다. 특히 사람들이 보복한단 말이야.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를 좀 지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갈등은 어떻게 해소되느냐? 파수꾼 다가 촌장의 계략에 넘어가서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수꾼 다의 그 어리석음. 나약함. 이것을 통해서 비극적 결말로 마무리되게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다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갈등 양상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수꾼 다가 심리가 막 변화돼요. 파수꾼 다는 어떻게 심리가 변화되느냐 합니다. 자, 파수꾼 다의 심리 변화는 처음에 망루 위에 올라가서 늑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 나중에 있다가 이제 어디 특별히 막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속고 있구나. 이렇게 되죠. 자, 촌장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회유와 협박을 듣고 막 갈등해요. 자, 이때 이 갈등이 뭐냐면 내적 갈등입니다. 자, 내적 갈등 어디에 있냐면 자, 77쪽에 있죠. 자, 77쪽 맨 마지막 줄 보세요.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있죠. 77쪽의 맨 아래쪽. 자, 이 긴 침묵이 바로 내적 갈등. 이 내적 갈등이 끝났을 때 거짓말에 동참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망루에서 평생 지내야 한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어디 있냐면 79쪽입니다. 79쪽에 보면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돼. 이랬습니다. 자, 권력자의 회유에 굴복하고 말았죠. 결국 절망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절망했다. 자, 이 작품이 풍자하고 있는 시대 현실은 무엇이냐? 자, 작품이 풍자하고 있는 시대 현실은 어디에 적혀 있냐면 자, 75쪽입니다. 75쪽 가보세요. 자, 75쪽에 보시면 촌장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리떼라는 공포의 대상을 만들었죠. 자, 이 공포의 대상은 결국 가공의 적입니다. 거짓으로 만들어낸 적이다. 말을 통제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려 한 파수꾼 다를 회유합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바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자, 결국 1970년대 정치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 안보, 질서 유지 이런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국민을 통제하려 했다. 그죠? 그래서 맨날 막 간첩 사건 이런 거 벌어지고. 자, 다음에 다시 77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관객이 등장해요. 뭐냐면 파수꾼 나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뒤를 딱 돌아보면서 이럽니다.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웬 사람들은 여기는 무대고 앞에는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 연극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잖아요. 관객을 왜 그 마을 사람들로 설정했느냐?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적혀 있습니다. 관객 스스로 성찰해보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게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몰입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관객이 참여하죠. 즉 극중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다. 자, 그게 참여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무슨 성격이냐? 실험극의 성격을 가지고. 그죠?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낮아지는 거죠. 갑자기 선생님이 여기에 막 있다가 위에서는 이제 연극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가가지고 막 앞으로 가서 이렇게 펜도 막 빌려오고 그 다음에 어깨 동무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연기한다. 이러면 관객들 재밌네 하면서 그 극중 상황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설정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핵심 정리예요.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되는, 시험에는 당연히 100% 출제되는 문제. 이런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 전체 이제 지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